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노후 아파트 재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 재정비 사업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될 텐데요.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 방식이 다르고 아파트 재정비 관련된 규제와 정책 등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대전 지역 노후 아파트 재정비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 성공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신동우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근 국호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주 가람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논의 시작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 전민동의 한 아파트. 지난 1994년 준공 이후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난도 심각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벽이 균일되거나 이 누수 현상이 연간 한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서 그 주민들이 어떤 그 민원이 많았는데, 그런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자 해서 낡은 아파트를 다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아파트 리모델링은 뼈대만 남겨놓고 일부를 증축하거나 여유부지에 새로운 동을 짓는 방식입니다. 대전 둔산동의 또 다른 아파트도 2년 전 대전에서 가장 먼저 리모델링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5개 단지를 통합해 2,900여 가구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좋은 입지와 그리고 주민들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아파트 또한 가치도 상승할 걸 봅니다. 재건축은 준공 뒤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등급 D등급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안전진단 B등급만 받아도 됩니다. 주민동의도 재건축이 75%지만 리모델링은 66.7%, 3분의 2만 찬성하면 가능하고 사업기간도 6, 7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도 없고 초과 이익 환수제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이점 때문에 대전에만 7개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지역 전체 아파트 37만여 가구 가운데 리모델링이 가능한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69%인 25만 7천여 가구에 달해 앞으로 리모델링은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올해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건설 업계도 적극적입니다. 업계가 예측하는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25년 37조 원에서 2030년에는 44조 원으로 국내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높이기가 쉽지 않은 데다 새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경우 리모델링 사업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자, 대전 지역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90년대 건설된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 노후 아파트 이 재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된 바 있었는데, 신동우 교수님, 아파트 재정비 시장 어느 정도 규모이고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시장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저희들이 노후 아파트 지금 조금 이제 사회자께서 이제 붐을 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붐이라기보다는 필요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저희들이 노태우 행정정부 시절에 200만 호 공급했던 것들이 이제 그 연환이 차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게 규모가 지금 이제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를 하려고 하면 뭐 리모델링이나 이제 재건축이 방법이 될 텐데 사실은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 걸 선호들어 보면 대단히 다 선호하죠. 왜냐하면 철거하고 나서 자유롭게 설계해서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맵에 비해서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2000년대 들어와서
조금 좀 그 주택을 좀 장기적으로 사용하자, 수명을 늘리자라는 좋은 뜻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많은 인센티브가 시장에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통계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2020년 현재 약 260만 세대에 25년이 경과한 아파트가 있고, 이게 25년이 되면은 460만 세대로 늘어나고 30년이 되면은 600만 세대로 늘어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의 필요성은 굉장히 증가한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 2020년에 30여 개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지금 현재 120개 정도의 단지가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사업 승인까지 도달한 단지는 7개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는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 세대수 증가를 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지에서 동호수가 변한다든지 이런 거 한 번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직 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새 정부가 이제 재건축을 또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또 재건축으로 돌아서 이제 이렇게 수요가 조금 몰리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연구위원님께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재정비, 노후 아파트의 재정비 수요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로 각인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주민들의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은영 연구위원님께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아파트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까지를 예를 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재건축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허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단지에서는 좀 인허가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재건축보다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재건축을 여전히 추진하는 곳도 있지만 그만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 자체가 재건축을 포함해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종전에는 인허가가 특히 관건이 되어서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가 많이 높아졌었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재건축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다시 관건이 됩니다. 하나는 양쪽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종적으로 공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물이 사용하기에 얼만큼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물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 만드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것을 고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을 여지가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건폐율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액에 있어서는 이게 내용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적어도 리모델링은 새로 만드는 건 아니니까 재건축보다 가격이 많이 낮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금액 비교를 보게 되면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추가 분담금이 나왔을 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재건축 경우에는 약 1억 8천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1억 원까지는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재건축과 리모델링 간의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아파트에서 주도적으로 리모델링을 택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실제 재건축 사업에는 현재까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내용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자료에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추가 분담금의 금액 자체가 만약에 1억 8천쯤 된다면 재건축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분담금이 2억을 넘어가게 되면 그걸 하겠다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3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걸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더 네.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이 리모델링과 재건축 간에 어느 쪽이든 그렇게 쉽게 추진된다고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모델링인지 재건축인지 주민들의 선호가 갈리는 이유에 대해서 두 분 연구자들 분께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재정비를 추진하고 계신 위원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이승근 위원장님, 국화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텐데 그간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가아파트는 2020년 12월에 추진위원회가 출범해가지고 다음 해 2021년 2월에 정비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월에는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했고 11월에는 설계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사전 동의율이 한 50% 정도 달성된 이후에 한 올해 4월 정도에 동의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동의서를 걷기 시작해서 지금은 1000세대 이상 정식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그 앞으로 2910세대의 국가아파트가 리모델링이 되면은 3346세대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늘어난 세대 수만큼 그 분담금이 줄 수가 있어가지고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서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 설계뿐만 아니라 지금 1000세대에 걸쳐서 사전 동의서도 이미 받으신 상태네요. 정식 동의서입니다. 아, 정식 동의서고요. 네, 1000세대 이상 받았습니다. 그럼 1000세대 정도면 몇 퍼센트 정도 동의서를 받으신 걸로? 약 한 33% 조금 33% 넘거든요. 네. 정도요. 자, 가람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희 가람아파트 재건축은 약 2개월 전에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현재 재건축 동의자들에게 재건축에 따른 절차라든가 관계 법령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전체 주민의 10분의 1 정도 주민 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10분의 1 정도 주민 동의를 받으신 상태다. 1260세대 중에 10분의 1 네, 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재건축과 리모델링 앞서 두 연구자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을 텐데 우리 두 단지에서 위원장님께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사업 방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승근 위원장님부터. 네, 우선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적용되는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기부채납, 그리고 임대주택 의무화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9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 예비 안전 진단을 아직까지 통과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해서 정밀 안전 진단까지 가서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시간이 한 2, 3년은 걸리거든요. 그 시간도 저는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안전 진단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재건축 가능한 등급이 나오면 그때 재건축으로 선회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재정비 기간이라는 것도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한주 위원장님. 예, 저희 아파트 재건축 추진 동기는 아파트가 지은 지 30년이 경과되고 노후화 정도가 보수 보강으로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한계가 있어서 동대표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건축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의 추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방향이 리모델링 쪽이 아니라 재건축 쪽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민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두 추진위원장님께 지금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세부적인 사업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두 분 전문가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재건축과 리모델링, 건축공학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튼 건축공학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사실은 국가 시책으로 보자면 주택을 장수명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 5, 60년 더 쓰고 그다음에 재건축으로 가는 게 국가적으로는 이익인데 사실 그 주민들에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입주민들은 이 재건축을 더 선호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그 재건축을 선호는 할 텐데 과연 재건축은 그러면은 그 제대로 될 건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부가 아까 우리 그 추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리모델링에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정부에서 뭐 임대주택도 완화해주고 뭐 이제 토지 초과이익 환수제도도 면제해주고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국가 시책에서 장려하기 위해였던 거고 재건축은 그걸 주지 않은 이유는 거기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거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니까 그걸 이제 환수해서 이제 부동산 영향을 갖다 최소화하겠다 이런 저기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마다 여건마다 따져보지 않고는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단지마다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리모델링으로 가자 하는 사람들은 재건축이 이제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가지고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 하는 사람들은 재건축이 더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실제로 그렇게 실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저희가 그 연구를 갖다가 한 몇 년을 해보니까 실제 단지를 분석해보고 해보니까 따져보지 않고는 이거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지마다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재건축도 가능한 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리모델링만 가능한 단지가 있고 이 현행 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재건축도 가능하고 리모델링도 가능할 수 있도록 재건축을 조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정책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실제로 그 용적률만 완화한다고 그래서 사업성들이 다 나오는지는 따져봐야 된다. 그렇군요.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상한 용적률을 지금 뭐 지구 단위 계획 220% 정도에서 300으로 올려줬다 하더라도 300을 또 못 찾아 먹는 경우도 있더라 단지마다.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 재건축은 그냥 이 빈 땅에다가 철거하고 지으니까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오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윤영 위원님, 건축 연한, 안전 등급, 주민 동의 요건 등 법적 규제에 있어서도 재건축과 이 리모델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양쪽이 쉽게 표현하면 리모델링이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좀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차이만을 가지고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건 좀 논하기가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재건축에 한정해서 얘기했을 때 사업 추진을 가장 가로막는 두 가지 요소로는 정밀 안전진단, 즉 2차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 사업을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이건 사업하기가 힘들다 또는 추가 분담금이 적절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새 정부의 정책 방침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그 주된 축이 정비 사업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부분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리모델링과 정비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실제로 순중가하는 세대수, 즉 기존에 존재하던 세대수보다 얼마나 더 많은 집을 추가로 지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은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향후에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전에 만들어진 것들이죠. 정밀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한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요건들이 완화가 되는 만큼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모델링이 뭐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재건축이 적합한 사업지가 있고 리모델링이 적합한 사업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기본적으로 그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6월 30일 날
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는데 이런 것들도 규제 완화 측면에서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까요? 네, 조금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를, 즉 지금 얘기한 규제 완화는 규제 지역의 해제와 지정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의 한정에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때문에 각 지역에서 요구를 했다기보다는 거래가 막혀 있다는 불평이 가장 컸습니다. 네. 즉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일단 대출 한도부터 줄어들고 그밖에 분양가를 책정할 때도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해서 주택과 부동산 거래를 원활하게 되돌려 달라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발표된 규제 지역 조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뭐 직결적인 큰 영향은 현재로서는 보지 않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변수는 또 우리 신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 사업비 변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쟁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이제 건설 비용이 급등하면서 일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단지에서 이 사업비 증가와 관련돼서 시공사와 조합 측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건설 비용은 뭐 어느 정도는 시간에 따라서 항상 에스컬레이션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와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원가 압박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성에 그렇게 절대로 좋은 영향은 못 미치죠. 그렇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거에 영향을 받는 데는 대부분 그 부동산 시세로 보면은 중간이나 이렇게 부동산 시세가 낮은 단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부동산 시세가 높게 형성된 데에서는 그 건설공사비가 조금 더 오른다고 그래도 사업성이 그다지 큰 영향을 안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건설 비용이 급등해가지고 얻는 수혜는 사실은 더 고가 단지들이 노후 단지라도 얻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인데 네. 그 사업성에서 중저가 단지들이 대부분 다 건설 원가가 오르면은 사업성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용적률을 얼마나 실현하느냐 하는 것인데 네. 그 부분은 정부에서는 지금 상한 용적률만 좀 완화해 오지면은 그러면은 사업성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실현 용적률은 상한 용적률을 다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 그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300% 이렇게 올린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단지는 많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 또는 불안정성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도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높아질수록 사실은 사업성은 더 좋아지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사업단지들이 많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 과거 최근 2년간 부동산 시세가 오른 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께서 이 노후 아파트 재정비 관련되어져서요, 정책, 규제, 그리고 건설 비용과 관련되어져서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두 분 위원장님께서는 실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뭐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한주 위원장님. 네. 요즘 건설 시장이 자재 파동 등으로 인해서 불안합니다. 네. 네, 불안하고 특히 우리 재건축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현행 그 규제 사항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서 좀 규제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는 불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국가에서 이대로 규제 사항을 방치하게 되면은 나라에 대해서 나중에 크게 큰 재앙이 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국민 약속이기도 하지만 속히 완화 정책을 내놔서 수요하고 공급이 원만하게 균형을 잡고 안정된
주택 시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이한주 위원장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투기 과열지구 해제와 관련된 6월 30일 발표를 이 재건축 추진과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신호로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게 뭐 가격 반등에 대해서는 뭐 미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승건 위원장님, 우리 두 분 전문가께서 뭐 비용, 또 정책, 규제와 관련돼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뭐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그 투과 과열지구 그 해제된 게 저희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부 주민들이 그 이주비 걱정을 하거든요. 이주비나 분담금 대출 문제를 걱정하는데 이게 해제됨으로써 대출이 더 완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건설 시장에서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도 뭐 네 분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리모델링과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동 교수님께 뭐 관련 연구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동 교수님께서 주관하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7개 단지를 조사하셨더니 흥미롭게도 6개 단지에서는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더 높은 곳으로 나왔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네.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단지들이 연한이 되면 리모델링이든지 재건축을 그러니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양자가 가능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을 더 선호하겠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성을 따져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그 변수가 부동산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 1기 신도시도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에는 5개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위치적으로 또 우리가 부동산 시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5개 신도시마다의 사업성이 다 다르게 나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5개 신도시에서 이제 저희들이 뭐 그 선정한 단지 하나하나가 그 도시의 대표성을 갖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랜덤하게 그 선정한 샘플이긴 하지만은 이 다양한 그 사업성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입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듯이 재건축이 규제가 용적률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사업성이 더 개선이 되니까 분명히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리모델링 사업도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 상한 용적률과 관계없이 전용 면적의 30% 내지 40%를 증축하게 해줬는데 그게 이제 이미 용적률이 300%가 넘는 단지들한테는 이 돌파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완화해준 용적률을 실현하는 게 불가능하더라. 설계를 해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건축적인 제약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따져보지 않고서는 정책 효과를 저희들이 매 단지 노후 단지마다 그 정책 효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후 아파트 재정비 사업의 사업성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단순한 지표만 가지고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신 교수님 의견이 있으신데요. 윤영 위원님께서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인천에서 아파트 하나를 재건축을 했는데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 높이가 높아지니까 뒤에 있던 기존 단지에서 일조권을 침해받는다, 햇빛이 들지 않는다라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물만 높게 지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측면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걸리게 됩니다. 저희 회사가 있는 근처에도 지하철 역세권에 재건축을 올해 추진한 단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 단지에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하지만 이걸 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옆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서
네. 초등학교에 햇빛이 들지 않도록 건물을 높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사업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다른 법령들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과 여러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만 재건축을 쉽게 추진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의 정책 방향은 단순히 몇 개 단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기 신도시 전체 그리고 특정 지역의 노후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세부적인 사안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 논의가 끝나야만 대대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께서 이 각 단지의 추진 의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하는 입지 여건이 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사업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실제 사례를 통해서 위원장님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국가 아파트는 개인 분담금과 용적률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성을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국가 아파트는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허용 용적률이 지금 250%밖에 안 되는데, 그 리모델링을 통한 완화를 받게 되면은 약 한 300%까지 증가할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서 그렇게 분담금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둔산지구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 둔산지구도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용적률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저희 그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리모델링 그 증축을 최대 30%에서 40%까지 늘릴 수가 있는데, 그걸 다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분담금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재건축은 용적률에 따라서 이 추가 분담금의 영향을 받을 텐데요. 현재 220% 정도의 용적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이 사업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한주 위원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그 용적률은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거 환경이 나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거 환경을 고려해서 용적률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단지마다 맞춤형으로 차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첫째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전시서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를 하는데, 이 둔산 지역이 이제 30년 또 이제 주택들이 경과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용적률을 우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 게 우리 단지의 바람입니다. 자,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두 분 위원장님께서 뭐 사업 필요한 이제 사업성을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신 교수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재건축을 리모델링하고 비교해서 연구를 해봤지만, 이제 뭐 재건축 자체가 이제 뭐 그 사업 절차 속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지 않는 그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리모델링 시장에서 보면은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 그 우리 이승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문제, 이게 용적률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실현 용적률을 과연 높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걸 이제 설계로 해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관건이고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증축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증축의 방법을 이제 별동으로 해서 그 수평으로 빈 땅에다가 이제 세대수 증가를 해서 사업성을 높이기는 하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건 수직 증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단지의 그 배치나 이런 게 리모델링 단지의 배치가 조금 그 이제 수평 증축이나 별동 증축이 되면 조금 이 원래 설계와는 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이상해지는 면이 있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수직 증축으로 해서 이제 세대수 증가하는 건데, 이 부분이 현재 정부에서 그 안전 진단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0개 정도의 사업단지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7개가 아까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수직 증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조금 이 리모델링 사업은 다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수직 증축은 정말 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걸 빨리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저는 희망적으로 앞으로 한 1년, 2년 내에 수직 증축이 가능한 기술이 주로 이제 기초 보강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나올 거다. 그래서 수직 증축이 실현이 될 거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 사업 중심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은영 연구위원께서 재건축 사업 중심으로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조금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리모델링 가능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시기가 200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을 가능하게 하고 이게 되면 어떤 단지가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가를 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딱 그때는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찾거나 곧 15년이 되는 아파트를 찾으면 그것을 투자의 대상으로 서로 공유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서프라임이 터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하락론이 득세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줄었고 그리고 가격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정비 사업의 추진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로 지금 시간이 지나서 2022년이 되니까 지금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나 연식이 비슷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곳들도 연식이 30년 넘은 곳들이 적지 않으시고 재건축을 하시겠다는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어느 쪽이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거를 논하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어느 쪽이 되건 이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네. 얼마만큼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기대하시는 것들이 뭐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더 저렴할 거니까 이제 이런 기대를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좀 더 시장에서는 호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지금 리모델링을 얘기할 때 주로 다루는 90년대 준공 아파트가 아니라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들, 그러니까 중층 아파트가 아니고 좀 더 층수도 높고 지하 주차장도 잘 갖춰 있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연한을 채우고 넘어갔을 때 그때 리모델링이 더 각광받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짧게 이어서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경기 순환이 결국 아파트 재정비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걸 지체시켰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분간은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도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재건축이나 우리 그죠? 재정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 네, 충분히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기 불안에 대한 내용은 네. 제일 큰 게 물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내용에 앞서서 그럼 그들이 왜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그쪽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그럼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실물 자산의 가치가 거기 비례해서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물가가 다 오르는 상황에서 유독 주택만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제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이 실제 현실화되면 그때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들은 양극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고 선호가 집중되는 곳은 그만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것들 거기에 더해서 뭐 대출 같은 규제가 효과가 더 크게 미치는 곳들은 가격이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향후의 정비 사업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좋은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어렵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경기 순환과 재건축 사업 관련되어져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 교수님께는요, 이어서 재건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사업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규제 완화, 아까 기술적인 쟁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규제 완화, 필요한 규제 완화가 있다면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아까 이은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90년대는 이제 재건축으로 가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2000년대 들어와서 조금 비교적 최근 아파트들은 이제 리모델링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대체적인 그 룰이 실제 단지마다 통하느냐 할 때 안 통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90년대 저희들이 그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400%까지 확장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320%, 350%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데 뭐 400%를 해준들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리모델링이 활성화하려면은 그런 그 사각에 있는 단지들에 대한 정비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 네. 뭐 주변하고 합쳐서 이제 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든지 그렇지 않고 나면은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는 그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대부분 다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리모델링이 이게 활성화되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리모델링의 진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리모델링 자체는 재건축하고 경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자체는 원래 기존 구조체의 제약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게 탄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러면 30년마다, 40년마다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맞는 정책이냐,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탄소 중립부터 뭐 저에너지 정책 하죠. 뭐 내진 설계 기준을 갖다 대폭 강화해서 한 10%의 공사비를 더 드리고 있죠. 뭐 이런 장수명의 정책들이 다 사실은 무용지물화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재건축을 갖다가 앞으로는 재건축보다는 훨씬 더 장수명화에 저희들이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좀 둬가면서 정부가 그렇게 이 재건축을 선호하는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재건축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벽식 구조거든요. 네. 아파트 자체가 벽이 수직 하중을 받게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변화시킬 가변성이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층고는 낮죠. 그래가지고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장수명화는 유연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재건축 주택 공급은 이 구조체를 갖다가 지금의 벽식 구조에서 기둥식 구조로 바꿔야 된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술적인 쟁점도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우리 이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정비 사업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도 해주셨고 또 지속 가능한 재정비 사업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승근 위원장님 약 30여 %, 또 이한주 위원장이 10% 정도의 동의를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갈등을 줄이고 주민 동의를 확보하느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이한주 위원장님 어떻게 주민 동의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 동의가 절대적인 선제 조건입니다. 예, 그래서 해결 방법은 먼저 사업의 당위성과 그다음에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과정을 또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공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업을 지지율을 높여서 사업을 추진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민의 3분의 2죠? 네, 맞습니다. 자, 어떻게 주민동의 추가적으로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지금 3분의 1은 확보가 된 상태고 나머지 3분의 1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 주민분들이 왜 이걸 동의를 안 해주나 그 질문 들리면 뭐 재건축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할 경우 국화아파트가 재건축할 경우에 설계 개요를 짜가지고 분담금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게 더 이득이다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이 넘어와 주신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그 궁금증이 발생을 하면은 끊임없이 해결해 가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건축 사업을 선호하시는 또 주민들은 안 계신가요? 네, 그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저희가 재건축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그 재건축할 경우에 그 분담금을 산출을 해보니까 그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합치면 거의 2~3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한주 위원장님도 오히려 리모델링을 선호하시는 주민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 저희는 이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네. 아니는데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장단점이 있고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건축의 집을 새로 이게 업데이트하는 데는 거시적으로 저는 멀리 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00만 호 주택 정책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자율도 높고 또 지금 보수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30년이 경과하니까 이게 지금 재건축 또 리모델링 이런 것이 심각하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왔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벽식 구조의 한계 이런 걸 이제 기둥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그리고 30년 주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50년 주기라든지 이 기한을 늘려서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그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더 튼튼한 아파트를 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같이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이라도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타 지역의 사업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는요, 이 주민 동의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해서 뭐 짧게 의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교수님 먼저 여쭤볼까요? 예. 사실 리모델링 그 제도로 보면은 저희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사실 제도적으로는 좀 후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그 수직 증축이 허용이 되고 세대수 증가가 15%를 허용해 주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1계층 수직 증축과 2계층 수직 증축 사례가 한 15건이 국내에 있었거든요. 근데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사실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준공된 단지는 한 3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퇴보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강남에 이제 한 아파트가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죠. 그 리모델링으로 이제 재탄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해보고 신축 아파트 못지않다. 이제 이런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보고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이제 저희들이 리모델링은 앞으로 이제 상당히 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모든 아파트를 90년대부터 지은 노후 아파트들을 재건축으로 다 해결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 시간을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냐 하면은 저희 국민들이 또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 수요는 항상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한국의 주택 수명을 보면은 영국이 128년인 주택 수명인데 저희 한국이 26년 9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건 거의 OECD에서 최하위 수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외국에 가면은 뭐 100년이 넘은 주택들이 곳곳에 보여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그 보존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저희는 그걸 30년마다 부셔서 새 아파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 재건축은 결국은 이 자기의 지분을 대지 지분을 갖다가 나눠줘 가지고 사업성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리모델링은 그거에 비해서 대지 지분을 조금 더 확보하고 있을 테니까 추후에 재건축도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좀 저희들이 좀 보존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영 의원님께도요,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성공적인 이 아파트 재정비 사업을 위해서 참고할 만한 말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정비 사업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해결이 되는데 그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결국에는 금전적인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뭐 가령 감정평가액을 얼마를 해주겠다거나 뭐 추가 분담금을 얼마로 하겠다든가 이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서 뭐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결국에는 어느 쪽이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쪽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네. 향후의 정책 방향도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이 경제성뿐만 아니라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